이제 69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세 개의 독립변수 x1, x2, x2와 종속변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y는 어떤 a 플러스 b1, x1, b2, x2, b3, x3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그 회기 표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회기 개수에 대해서 우선 15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회기 제곱합이 잔차의 제곱합이 그러면 여하튼 동시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어디단가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157.9 쓰고 그다음에 70.5 쓰고 자유도는 3, 그 다음에 15개니까 14, 그럼 여긴 1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보니까 유의성 검정을 해서 F값과 F분포의 자유도가 필요해. 그럼 자유도는 3하고 11이니까 31, 30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157.9를 3으로 나누는 거 곱하기 70.5를 이렇게 11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훨씬 계산이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돌리면 8.212 그래서 3번이다. 70번입니다. 분산분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왜 F값이 두 개지? 아, 네. 오른쪽에 0.05를 보니까 자유도가 3과 6인 F분포야 란 뜻이에요. 3과 6인 F분포에 유의수준 0.05에 상응하는 값이 4.759 당신이 계산한 F값은 아주 뒤에 있어요. 23.05 그러니까 유의수준이 훨씬 0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핵심은 통계적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이게 3이면은 x1, x2, x3다 라고 얘기했고 회기가 있으니까 이건 회기 분포구나. 교수님 1번하고 2번씩 하고요. 뭐 좀 헷갈리긴 한데 이거 어디서 봤죠? 아, 네. 저도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건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뮤하고 입실론 이런 게 있으면 분산 분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표가 분산 분석 표니까 1번 진짜 분산 분석에서 쓰는 거냐 2번 회귀 분석에서 쓰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여하튼 회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유도가 3개니까 답은 4번이요. 이렇게 해서 70번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71번 4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회귀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적합하다. 이때는 4개를 이용하는 게 지금 모양이니까 x1, x2, x3. 그러면 이때 귀무가설은 뭐였냐? 밑에 있네요. 귀무가설은 이들이 회귀 모형으로 그러니까 회귀 모형 아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사실은 는 0 이런 해석 때문에 우리가 계속 0에 맞추어 주는데 회귀 모형 아니야 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니까 x1, x2, x3 뭐 xk가 있다면 각각의 앞에 개수가 0이야. 이제 이게 회귀 개수의 귀무가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K가 있잖아요. 지금 제 설명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때 아니네 라는 건 뭐예요?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되겠죠. 뭐 다 0이 아니어야 돼. 이게 반대가 아니라 최소한 한 개의 회귀 개수라도 유의하면 돼요. 지금 1번에 1개, 2번에 2개, 3번에 3개, 4개. 뭐야? 네, 4개의니까 4개가 모두 통계적 유의하다? 4번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든의 반대는 어떤 이더라 라는 거 기억나시죠? 모든 값이 0이야의 반대는 어떤 값은 0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 0이 아니라라는 건 한 개라도 통계적 유의해.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이 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해석은 결국은 이 관계를 잘 해설한 표현한 회귀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 그러려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모델화 될 수는 없지만 최소 하나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72번 중회기 모형이네요. 자유도가 2이고 또 이쪽도 2이죠. 전체는 10개를 반영한 거예요. 33.96 많이 잘 왔죠. 그리고 0.000258 굉장히 유의하게 나온 겁니다. 0.05보다 훨씬 작은 유의 확률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H0를 기각하게 되는 거죠. 앞서 했던 것과 같은데 이번에는 자유도가 2인 이렇게 두 개니까 두 설명 변수 x1, x2 모두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두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는 x1, x2 중 하나는 요 2번하고 4번은 좀 말이 비슷한데 달라요. 적어도 하나라는 건 x1 또는 x2 또는 x1 and x2 모두. 그런데 4번은 x1만 x2만 그러니까는 답은 3번입니다. 이 또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 말 너무 이상하다. 그쵸?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도 보면은 결국은 둘 다 0이야 라는 건 이게 모델이 적절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야 라는 건 여하튼 그들 중에 뭐 베타 1만 있던가 베타 2만 있던가 둘 다 있어도 괜찮고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귀계수가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x1, x2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3번. 자, 독립변수가 두 개인 중회귀 모형 확인이 됐고요. 규모가설은 둘 다 0이다. H1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고요. 모두 0이야 라는 거의 반대는 어떤 것이 0이 아니야예요. 이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명제 파트의 모든가 어떤에 서로 역입니다. 3번 MS의 MSR이 F값보다 클 때 이 MS의 MSR 어디서 나왔더라? SS, DF, MS 그 다음에 회기니까 SSR 이거는 이제 이름인 거죠. 그 다음에 SSE 자유도 뭐뭐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MSR, MSE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F값은 어떻게 된다? MSE를 MSR을 MSE로 나누어서 그것이 이제 F값이 되고 뭐 기울기가 여기서 지금 K개 뭐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와 N개니까 여기에 두 개 N-2, N-3이 될 텐데 자유도 2와 N-3의 분포 위에서 비교를 하는 거겠죠. 지금 K니까 2가 들어가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MSR분의 MSE야? 위치가 달라졌다. 틀렸다. 3번이 틀린 거구나. 유의 확률 P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P 작 R 이거는 뭐 어디나 다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뭐 기각을 해야지. H작을 기각해야지. 네, 다시 기호 봤어요. MS2분의 MSR입니다. 그러면 규모가설 기각할 수 있고요. P자갈은 기본입니다. 74번 Y절편 계수와 사용시간 계수. 우리 이 계수를 가지고 보통 식을 세우잖아요. PC에 대한 월간 유지비용 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간시간을 독립변수로 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X로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지비용 Y 햇은 6.1092 더하기 0.8951X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월간 유지 비용이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사용 시간이 지금 유지 비용에 적절하게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용 시간의 개수가 베타 B라고 할까요? 베타 1이 있겠죠? 그 베타 1이 0이냐, 0이 아니냐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베타 1 또는 베타가 0이 아님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T 분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는 자유도가 n-2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n-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미 베타에 의해서 값이 하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베리어블 하려면 ms2를 계산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또 뭔가 값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여하튼 n-2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t 통계량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인데요. 여러분들 0.8951을 0.149로 나누면 됩니다. 이미 표준 오차를 계산해 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개수가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표준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둘씩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고 이거를 계산해야 될 땐 좀 다른데 여하튼 지금 회귀 개수라는 건 제가 식을 이렇게 쓰면 a 플러스 bx 할 때 이 b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b가 0이면 개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는 베타잖아요. 그래서 베타가 0이다, 베타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건 베타가 없어서 얘는 직선이 될 수 없어. 이제 이런 해석이고요. 그 직선 여부를 검정하는 내용 안에 그 개수값과 개수에 대한 표준 오차를 또 계산을 합니다. 지금 베타가 0이다 라는 거에 내가 가진 베타는 0이 아닌 0.8951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준 오차가 요 밑에 있는 요 값이 이미 나온 거죠. 사실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뒤로 가면 ms2를 뭐로 나눈다 이제 표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쵸. SXX로 나눈다. 이제 S의 분산으로 나눈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나 표준 오차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게 현재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포맷입니다. 그러면 이미 0.8951은 0이 아니야 비교가 되고요. 표준 오차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핵심은 또 여기에 자유도가 n-2, 즉 두 개 작은 T분포를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B가 0.8951이고 베타는 0이고요. 그들의 표준 오차는 0.149. 표준 오차가 MSE를 SXXX의 분산으로 나누는 거를 루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한다. 보통 이 표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계산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75번인데 지금 x1 앞에 3.372가 있고 x2 앞에 0.532가 있으면 보통 0.532를 보면서 혹시 이거 0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럴 때 x2 앞에 있는 요 값을 이제 좀 우리가 정말 0이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지금 아래 표를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하세요. 요거. 이걸로 우리는 지금 unstandardized coefficient 이게 비표준화 개수인데요. 여기 왼쪽에도 있죠. 비표준화. 그랬을 때 개수는 개수인데 표준화가 안 된. 그러니까 원래 내 자료를 가진 자료를 이용한 개수야. 우리가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b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표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얘를 없애고 필요로 하는 걸로 조금 수정하게 되는데 여하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시고 y hat은 39.689 더하기 3.372x1 더하기 0.532x2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혹시 0인 거 아니야? 하는 검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게 아니라 T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T값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고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눈 결과
1.21, 3.59, 0.08 그래서 1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세요. T 분포는 여하튼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데 멀리 있어야 다르네.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다르다고 볼 수 없어. 0에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얘가 0.08, 3.59 무슨 말이에요? 꽤 뒤에 있고 얘는 좀 앞에 있죠. 많이 앞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 t 값에 의해서 지금 너가 구한 이게 0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로 0.941이니까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0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이 정보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변수가 두 개인 줄 알았지만 한 개로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설을 다시 한번 보면 결국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건 0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K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쓸 건데 그때 0이다가 여기 들어가고요. 얘 값을 가지고 빼게 되고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다? 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놓친 건 그들의 내용 중에서 그 자유도가 2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위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한 개의 변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자유도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T분포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SS, DF 할 때 여기는 하나니까 한 개, N-이게 N-2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MSE가 있잖아요. 바로 이 값을 가지고 자유도가 2인 이걸로 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따라서 MSE가 분산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곧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K개의 자유도에서 자유도가 있으면 K개의 개수와 n-1 그러면 n-k-1이 자유도가 되죠. 이걸 자유도로 갖는 T분포여야 해요. 이제 뒤에 가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눠 주시면 돼요. 다 0이 아니냐니까.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라고 하면 0.009 너무 0에 가까운데? 뭐 이렇게 되면은 아닌 거예요. 76번 밑에 있군요. 자녀의 교육 연수와 자녀의 교육 연수, 아버지의 교육 연수, 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소득에 영향을 준대요. 소득에. 그러면 결국 소득이 이게 되는 거죠. 소득. 그리고 X1, X2, X3라고 썼어요. 이거 뭘로 쓴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와 보세요. 뭘로 쓴 거예요? 맞아요. 여기 노란색의 베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석은 베타에 있는 값을 쓴 거예요. 컨스탄트 그 다음에 뭐 x1, x2, x3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회귀계수를 표준화시켜 구한 회귀 모형은 뭐지? 다시 뭘 만들었나 봐. 맞아요. 표준화라는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 오른쪽에 standardized coefficient 이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콘스턴스가 없죠. 그러니까는 y 절편이 없고 그 변수에 대한 값들로만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서 정말로 y 절편 없잖아요. 뭐가 없죠? 그리고 뭐 x, 뭐 x2, 뭐 x3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사실 회귀계수를 표준화시킨다라는 아이디어는 보통 의도를 갖고 뭐 지금까지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에서는요.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키는 거 안 하고요. 그냥 이걸로만 회귀 모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표준화시키고 싶다. 왜 시켜요? 이제 오른쪽에 가면 들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표준화시킨 값을 세 변수 중 소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가장 큰 거겠죠. 2.88. 2.88은 자녀의 교육 연수 1번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거 올라가 보실래요? 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네 어떻게 된 거야? 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값이 x1 앞에 3.48 x2 앞에 12.77 x3 앞에 5.48 11.77 즉 아버지의 교육 연수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연수에 의해서 자녀가 영향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표준화를 시켜 놓으니까 '아니네. 자녀의 교육 연수가 전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냐? 단순히 왼쪽에 75 번에 비표준화 회귀 모형과 표준화 회귀 모형 두 가지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표준화 회귀 모형은 이쪽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significance, 근데 여기에 t 값이나 significance는 무슨 회귀 모형에 대한 걸까요? 1 번 unstandard냐, 2번 standard냐. unstandard. 따라서 이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표준화는 저도 안 써 봤습니다. 그런데 값에는 항상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있는 것처럼 비표준화 회귀 모형에 대한 회귀 개수를 표준화시킨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을 했는데, 표준화된 회귀 개수는 단위에 관계없이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비교를 할 때 뭐 연수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동시에 섞여져 있으면 그들의 값 때문에 커지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모두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서 단위를 없애고, 그다음에 또 연수에서 그런 연수를 없애고, 그리고 표준화 회귀 개수가 큰 변수일수록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비표준화를 썼는데, 왜냐면 비표준화를 썼을 때 컨스턴트가 있어서 결국 표준화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다시 보게 되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고 가족 수도 크고 그래서 베타도 크고 큰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좀 결과가 분명히 아버지 교육 연수가 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자녀의 교육 연수가 표준화된 거에서 크게 났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하튼 표준화된 모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큰 개수가 큰 전체 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77 번에 또 연장이죠.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독립 변수의 단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예를 들어서 그냥 로우 데이터 자체에서 뭐 하나는 키고 하나는 몸무게고 하나는 연수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키는 100단위잖아요. 180, 100. 근데 몸무게는 10단위잖아요. 24. 근데 연수는 1단위잖아요. 8년, 5년.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 크거나 작게 되는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표준화 회귀 개수는 독립 변수의 단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독립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단위를 통일시킨 표준화 회귀 개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번 보세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표준화 회귀 개수는 에서는 표준화 개수가 두 변수의 정률 상관 개수와 같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화 회귀 개수를 이제 표준화하면서 결국 상관 개수의 값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표준화 회귀 개수에다가 sx분의 xy를 곱해서 xy분의 xx를 곱해서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비표준화 회귀 개수 곱하기, 네, 이렇게 하면 아래 3번에도 들어있습니다. 내려와 볼까요? 그럼 표준화 개수 공식은 비표준화 개수 b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뭐가 틀렸지? 1번. 표준화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에버다. 상관계수도 아니고. 당연히 단순 회귀에서는 상관계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고 변수가 많으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표준화 개수와 비표준화 개수의 부호는 같다. 부호만 같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같아요. 좀 절대적인 크기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 왼쪽의 이그젬플만 그 절대적, 예를 들어서 12.77이 크면 얘도 거의 이쪽이 클 수밖에 없게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는 아닌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예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화 회귀 계수, 보통 베타 계수 다시 한번 계산했다. 그래서 베타 계수가 되는데 두 변수 간의 상관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중회귀 분석은 x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 회귀에서는 상관 계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단순 회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오케이. 하지만 다중은 no 이렇게 되는 거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할 때 저도 비표준화 계수의 sy분의 xs를 쓰나 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보신 거니까, 그래서 단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표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규분포처럼 만든다든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는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단위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으로서 갖고 있어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무 깊이는 보지 마라. 네. 보통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까지 볼 여력이 있으면 더미 변수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단순한 우리 알고 있는 분산 분석표입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베타 지로가 있는데 결국은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고요. 설명 변수 x와 반응수 y가 양의 상관을 가질 때,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럴 때 t 검정 통계량의 값은, 교수님 t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은 베타 지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b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T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F 검정 통계량 이렇게 있을 때 F는 T를 제곱한 거더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즉 앞서 T 검정 통계량 어디 썼죠? 아까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T가 있어서 이 T 값이 얼마야?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게 얘더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T 중에서 특히 기울기 입장에서 이 t와 직결되는 거, 특히 단순 회귀 모형에서 직결되는 게 지금 f 값입니다. 그래서 4는 t 검정 통계량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죠. 따라서 제가 t 제곱한 거랑 f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t는 뿔마 루트 f예요. 그래서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상관이 양이니까 플러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은 4번이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f 통계량과 t 통계량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네, 다음 문제 79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에 대해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된 회귀식을 y ha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yi는 제외하고 베타 0, 베타 1, 입실론 i 들어가면 모회귀 모형이죠. 그런데 y hat b0, b1 그러면 입실론 i는 없는 거죠. 같다라고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추정 회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SX 주고 MSE를 준 이유는요. 4번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 식을 보신 적 있는데 처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여기도 있지만 뭐 B 마이너스 베타 1의 루트 B1 이렇게 이걸 쓸 때 사실 분모에 들어가는 그들의 표준 오차가 지금처럼 MSE를 SS로 나눈 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끌어서 정의를 할 거니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옳지 않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거는요. 4번 지금 방금 체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F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얘는 T 분포 아닌가요? F 분포가 아니라 아까 앞서도 제가 T에서요 자유도 n-2가 있는 그러면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도가 1과 n-f 분포를 따른다? No. T 분포를 따라 자유도가 2인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추정량 B1은 평균이 베타 1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SXX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 시그마 제곱 SXX가 이거예요. 이거. 완전 똑같잖아요. 베타 1, B1. 그쵸? 그래서 B1이 평균이 이렇게 생긴 거를 따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논의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전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T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분포인데 자유도가 n-2더라. 추정량 B0는 회기직선의 절편이죠. 그래서 절편은 뭐죠?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x값이 0이면 y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y축을 자르는 걸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MS는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그래서 요 분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결국은 이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생소한 계산 중에 하나가 검정 통계량 t가 b-베타 지로의 차이가 베타 지로는 항상 0일 테니까 루트 표준 오차죠. MSE를 SSS를 나눈 거더라. 그럴 때 이 결과는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계속 귀동량을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요. 점점 익숙해지면 좋겠다. 80번 R제곱이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R제곱은 앞서서도 했지만 SST를 SSR로 나누는 거잖아요. SST를 SSR로 나누는 건데 이게 지금 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8을 내가 여기 이거의 반대 192.8에서 21.312를 뺀 거죠. 그래서 1 빼기 이렇게 네,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했더니 0.889가 나왔어요. 0.889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야 기울기가 0이라 할 수 없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이거네요. 0.722 왠지 0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라는 거죠. 결정계수는 잘 구하셨고요. 단순 회귀에서 유의성 검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회귀 개수가 아니라 회귀 직선이 존재라는 건 그들의 기울기가 존재해 0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했던 요 기호는 그대로 똑같아, 식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자유도가 n-2인 이유는 전체 회귀가 1, 그 다음에 n-1, n-2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뭐 회귀가 4다. 그러면 n-5가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에 다 집어넣었더니 4.91이 나왔어 라는 거죠. 사실 4.91은 T분포에서 크거든요. 자유도가 지금 3인 걸 찾아가지고 비교해보면. 그래서 아 미안한데 내게 더 크다. 그러니 3. 이것보다 4.91이 커서 기각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가 10인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러면 앞서 했지만 전체 단순이니까 1, 전체는 n 10 빼기 1이니까 9. 그러면 9에서 1을 빼니까 8. 바로 이 8이 자유도예요. 이게 자유도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뒤에 MSE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도가 8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분포를 예측할 거야. 여기 짝 지어서 기억하세요. 단순 회귀 모형에서 각 y의 기대값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로 주어진다. 기대값이라 네 한번 뒤로 가서 더 얘기해 봅시다. 오창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분산이라고 하면 위쪽에 요거거든요. 시그마 제곱 그럴 때 이걸 갖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베타 7호는
xi가 x바의 경우 y의 반응량을 나타낸다. 베타 지로는 y 절편이죠. y 절편은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y축하고 만나는 값을 우리 y 절편이라고 하거든요. y 절편은 x가 0일 때 만나는 거다. 근데 x바일 때 만난다고요? 만약에 x바일 때 만날 것 같으면은 y 반대. 네, 둘은 항상 만나는 거니까.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교수님, 각 y의 기대값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인가요? 그래서 둘이 같아야 입실론 i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입실론 i는 평균이 0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2번에 오창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시그마제곱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yi는 상호 독립적이다. 근데 저 yi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에 x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y 값들이 있잖아요. 이게 yi예요. 그럴 때 그 yi는 내가 뭘 찍으라고 찍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로서로 뭔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독립적으로 축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2번 잘하셨고요. 83번 83번 단순 회귀 모형 결정계수는 x와 y의 상관계수와는 관계가 없다. 단순 회귀에서 우리 앞서도 많이 했지만 결정계수는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반대로 상관계수 구하고 싶으면 결정계수의 루트를 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찾았잖아요. 베타가 0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왜 자유도가 n-1이다? 1, n-1, n-2, n-2가 여기 있어요. 오차 입실론의 분산 추정량은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가요. SSE, DF, MS 이 중에서 제곱 오차가 여기에 있는 여기 획이 그 밑에 오차 이거거든요. 이거에서 나오는 여기가 MSE예요. 이게 평균 제곱 오차의 평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잔차의 그래프를 통해 회귀 모형의 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틀린 건 1번이 되죠.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83번. 그래서 아래 보니까 상관계수가 0.9이면 결정계수 0.81이에요. 하고 얘도 들어드렸습니다. 84번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 이용해서 적합된 식을 보는데요. 우리 종속변수 하면은 뭐더라? y죠. 독립변수 x죠. 그러면 종속변수가 0이면 독립변수가 0.44다? 엥? 독립변수가 0이면 그럼 여기에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변수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4번에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라는 거는 x에다가 1을 넣었다가 x에 2를 넣는다. 이렇게 한 단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변수의 값은 평균 0.44 증가한다. 위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0.44 곱하기 1, 0.44 곱하기 2, 그럼 0.44 증가하잖아요. 그 해석이다. 맞는 건 4번이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갖고 있는 역할은 여하튼 그 값에 의해서 하나 증가할 때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0.44 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x가 0일 때의 절편이 y 절편입니다. 역시 틀린 것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2번 읽어볼까요?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의 상관계수는 0.5다. 어머 이거 y절편이 어떻게 0.5가 되지? 그쵸?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4번 읽어볼게요. 설명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x를 1에서 2로 증가시켰을 때 반응 변수는 평균적으로 2단위 감소한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86번입니다. 두 변수 x1, x2를 사용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했던 단순에서 다중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회귀 계수의 값 2.5, 여기에 2.5의 의미는 설명 변수 하나인 x1을 고정시켜 뭐 3이면 3, 2면 2, 뭐 하여튼 고정시켜 숫자로 그러면은 그 값이 수치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x2의 값을 한 단계 증가시키면 반응 변수는 그 앞에는 기울긴 2.5 단위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노노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에 설명 변수 x2만을 이용하여 회귀 모형을 적합하였을 때 회귀식은 똑같네. 그렇지 않죠. x2만을 이용하니까 여기에 뭔가 수치가 있어서 이 값이 수정이 되거나 없어져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아이디어가 2번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87번 인구수가 증가량에 미치는, 그래서 인구수는 단위가 100명이니까 하나 증가할 때 100명 커져요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생산량은 1만원, 종속변수 설정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되고요. 인구수가 0이다. 그러면 0을 x에 넣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은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273만 5천원 이렇게 직선형이지 곡선형은 아니죠. 인구가 100 증가할 때 얘는 단위예요. 1단위 증가할 때 그들의 생산량은 1만 4,900원 1.47 증가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 3번이고요. 75%예요? 아니면은 25%예요? 25%죠. R제곱이 설명력인데 회귀 방정식에 의해서 인구수가 생산량을 설명하는 정도 SST분의 SSR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25%야.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어 있는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었어요. 최소 제곱법이라는 거는 지금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 최소로 그들의 오차를, 즉 여기서 오차라는 건 yi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를 오차라고 하는데 이 오차를 최소로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좀 다른 의견으로 최대 오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최대 오도법을 알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에서 쓰인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최대 오도법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과 최대 오도법 어떤 게 좋아?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 베타랑 최대 오도법으로 같아서 어떤 거든 괜찮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최소 제곱법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면서 최소 제곱법과 최대 우도법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고요. 이때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구해진 베타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한 해석으로 주어진 문제는 답이 3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혹시 다중회귀 분석할 때 변수 선택법 들어보셨어요? SPSS에 가면은 변수를 전진, 후진, 단계적 이렇게 선택하라는 게 있어요. 저는 보통 단계적 많이 선택해서 쓰는데요. 전진은 어떤 거냐면 백지에서 출발해요. 아무것도 변수를 선택하지 않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x1, x2, x3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이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좋은지 x1을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x2를 그 다음에 비교해서 더 큰 거, x3를 비교해서 큰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지는 뭐냐면 모두 다 채워놔요. x1, x2, x3를 모두 다 채워놓고 비교하면서 제거, 비교하면서 제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채우는 거고요. 채우기, 이쪽은 제거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계적 선택법은 먼저 전진 선택법으로 이제 백지로 출발해요. 그리고 x1을 추가해요. 그리고 나서 x2랑 x1이랑 막 비교해 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하나를 빼고 하나를 놓고 하나를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1번은 완전 모형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다 채운 상태에서 출발한다. 후진 제거법은 완전 모형에 출발한 다음 다 채운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3번의 단계적 선택법은 후진 제거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다 채운 형태에서 출발한다. 이게 지금 모양이 되게 신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전진은 백지에서 출발해. 백지. 백지가 뭐냐면요.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전진.
널 모형. 그러니까 변수가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설득력이 가장 큰 변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너를 먼저 집어넣을게. 그리고 나머지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를 다음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설득력이 있는 걸 추가하고. 앞에서 제가 너무 순서대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걸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설득력이 넣고, 순서를 잡아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 제거법은 다 채운 다음이니까 완전 모형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단계적은 백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전진 선택법과 단계적 선택법은 둘 다 0 모형에서 출발한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역시 단계 완전 모형에 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3번하고 4번이 이렇게 돼도 돼?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제가 너무 빨갛게 체크를 했어요. 이제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SPSS를 직접 돌리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지는 백지에서 출발해서 가장 설득력이 큰, 그 말은 P값이 가장 작은, 그래서 걔를 먼저 집어넣고 X3를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에서 또 작은 X2를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단계적 선택법도 전진 선택법을 먼저 써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다면 걔네들 중에서 빼고 그 다음에 뺀 거를 이제 가지고 다시 또 가장 큰 거를 또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결과를 보면 되게 쉬운데 설명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전진에서 후진, 그 다음에 전진에서 변수를 추가하면서 또 새롭게 추가된 변수에 대해서 약화되면은 빼고 등을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선택법에 가면 뭐 4번째 단계까지 와서 정리, 5번째 단계까지 와서 정리,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후지는 모두 포함을 시키는 풀, 완전 모형에서 가장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너가 0.000, 0.뭐 큰 값, P값이 큰 값을 빼고 P값이 큰 값을 빼고 이렇게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진이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채우고, 후진이다 그러면 다 채워놓은 다음에 제일 작은 걸 빼고, 그 다음에 단계는 전진에서부터 출발한다.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X1, X2, X3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 안에서 몇 가지 더 조율을 해야 되는데,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이 이상인 값은 이상값이다. 더빈 왓슨의 통계량이 0에 가까운 독립이다. 표준화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를 통해 등분산성을 검토해야 된다.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 공소성을 의심해야 된다. 사실대로 말해서 저도 이 많은 지식들을 다 기억하거나 적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보에 맞춰서, 그리고 대부분 정보들이 어떻든 결과가 불편하지 않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은 네. 그런데 여하튼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만 알고 계세요. 우선 더비너스는 자기 그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자기상관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입장에서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라는 설명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 더비너스니 2에 가까운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고 자기 상관을 무시할 수 있다. 2, 그 다음에 0이거나 4면은 뭔가 좀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더비너스는 2는 알고 있어요. 더비너스는 2, 이게 수치거든요. 모든 다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그러면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요. VIF가 10 이상 있어? 아니 없는데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90번은 이렇게 그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이라는 단어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리니어예요. 리니어.
리니어리티인데 콜 리니어리티, 그다음에 멀티. 그러니까 선인데 공선, 콜 리니어리티죠. 근데 이게 다중. 다시 말하면 x1하고 x2가 사실은 독립이 아닌 거예요. 얘가 요게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공선성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들은 1번이 틀렸는데 정의가 아래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들과 상관이 있어서 사실은 독립인 것들만 우리가 x1, x2, x3를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로 취급해서 옮겨볼까 등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x1이 식사예요. 식사, x2가 간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식사와 간식은 어때요? 뭐 누구에게는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잠과 그다음에 저녁에 자는 거 뭐 취침?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하나여야 되는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섞여 있으면 다중 공손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잔창이 서로 이건 아닙니다. 다중 공손성이 존재하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추정된 회귀 개수가 증가해서 t값이 떨어뜨린다. 하여튼 좀 뭐 좋지 않겠죠. 그 방법 그거를 체크하는 게 VIF예요. 그래서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데 10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통 판단합니다. 90번과 91번은 약간 좀 이론적인 거니까 귀로 많이 들어두시고 요런 정도까지만 합시다.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더비너스는 2, 그다음에 다중 공선성에서 VIF 10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도움을 조금만 받으시고요. 많이 받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92번입니다. 제가 소득이 궁금한데 교육, 성별, 그리고 교육 곱하기 성별은 뭐예요? 이제 이게 바로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 성별에 대한 공통 분모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우선은 알파에 상응하는 게 A고요. 베타에 상응하는 게 2.5, 베타2는 1.5, 그 다음에 베타3는 0.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서 소득 햇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6 더하기 2.5x 교육이죠. 2.5 교육 더하기 1.5 성별 더하기 0.5 교육 곱하기 성별 이렇게 놓겠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회계식을 구하시오. 그럼 남자는 현재 성별상 1이거든요. 그러면 성별 파트에다가 1만 넣으면 돼요. 1. 그러면 6 더하기 2.5 교육 더하기 1.5 더하기 0.5 교육. 그래서 7.5 더하기 3.0 교육. 이렇게 교육에 대한 식만 나온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성일 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여자는 다 성이 0이니까 결국 6 더하기 2.5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이 1이다 0이다 라고 해서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를 1로 만든 걸 더미 변수라고 하죠. 더미 변수, 가변수는 식에서 너 성을 변수 하나로 썼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교육 단위니까 이거는 연속이고요. 그럴 때 이 자리에 제가 1을 넣으면은 1.5가 살아있지만 0을 넣으면 없어지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나머지 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여자는 변수가 필요 없고 남자 하나만 변수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이라고 해서 한 번에 1을 넣어도 돼요. 그거는 왜 얘기했냐고요? 예를 들어 남, 여다. 그런데 0과 1 하나씩 짝을 지어야 되니까 너는 1이고 너는 0이야 라는 말은 이쪽은 변수가 필요 없고 이쪽은 변수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93번. 네 가지 회귀 분석의 모델이 있는데요. 모두 소득을 목표로 연령, 교육, 성장 지역, 교육 직업, 연령 직업, 근무 연수, 성장 지역, 직업 되게 지금 3개, 4개 막
회귀 분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R제곱은 결정계수죠. 그럴 때 지금 옳은 설명이 뭐냐? 아래 보니까 1번 모델 3은 R제곱이 가장 높다. 0.75로. 그러니까 내 모델 중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0.75가 됐을까? 여러 설이 있지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변수가 영향을 주면 세 개보다 네 개가 훨씬 R제곱이 커져요.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위험. 내 모델 중 서로 비교했을 모델 2와 4다. 2는 성성장지역 교육 직업이고요. 4는 성성장지역 직업이에요. 교육만 지금 유무네요. 그렇게 비교를 할 때 모델 4는 3개인데 그 안에 교육이 하나 추가가 돼서 모델 2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추가가 돼서 성장했는지 설명력이 강해졌는지 비교가 돼요. 따라서 2번이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모델 3은 모델 4보다 R제곱이 높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하여 어느 모델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어요. 모델 2는 성성장지역 교육 직업이고 모델 3은 성연령 직업 근무연수. 직업만 갖고 성과 직업만 갖고 완전히 다르죠. 두 가지가. 그러면 비교 안 됩니다. 그럴 때 2번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어떻게 들어놨냐. 지금 2번과 4번 모델은 4번은 2번의 일부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2번의 모델에서 해석했던 게 4번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4번에서 해석했던 게 뭔가 줄어들어서 2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독립 변수 구성이 유사해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라고 대답이 가능하면 그때는 비교가 가능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R제곱이 높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변수를 넣으면 R제곱 무조건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3개가 아니라 4개가 돼서 높아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94번입니다.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가 보이면 비표준화 계수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 이렇게 나누면은 얘가 되죠. 또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t값에 대한 p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진짜 리얼 데이터 결과가 되는 거죠. 가족수가 주어지면 아파트가 한 평 커질 때, 그러면 아파트가 한 평 커질 때 그들의 값은 3.37 증가한다. 맞죠? 유의수준 5%에서 종속변수 난방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평수다. 평수가 지금 두 번째 거 0.009 이제 유의하죠. 0.090 이쪽은 0.05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유의하지가 않죠. 그러면 2번도 맞는 거죠. 3번도 맞는 거죠. 아파트 평수가 30이고 위로 올라가서 1번에서요. 제가 여기다가 30을 넣었어요. 가족 수가 5명이고 그럼 여기에 5명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아니야. 이 문제 사실은 똑같이 잘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예측이 돼서 계산이 돼요. 3, 4번이 틀렸어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서 나머지도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이번에는 바로 회귀 개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나왔어요. 여기는 아무 말이 없지만 비표준화 개수니까 나왔겠죠. 나눠서 통계량이 나왔잖아요. 나눠서 그 다음에 P값. 여기서는 헤드는 0.05보다 훨씬 커서 이 자료에서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고 설명 변수는 헤드하고 내기고요. 회귀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 유의성이 없다는 거는 빼도 되는 변수거든요. 그럴 때 절편과 내기다? 아닌데 헤드인데 이렇게 보라는 거죠. 전체 결정 개수가 0.891이니까 89.1%가 설명력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넥이 한 단계 한 단위 증가하면 넥 위로 올라갈게요. 넥이 한 단위 증가하면 이렇게 해서 반응 변수도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해석이 되시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회귀 방정식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 헤드, x 넥 이렇게 해서 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더미 변수 문제 좀 전에 성별해 가지고 확인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5개의 범주인 질적 접근, 질적 변수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면 가변수로 내가 대학 기준으로 한다는 건 대학을 0으로 두고 나머지들은 x1, x2, x3, x4라고 쓸 거야. 근데 왜 대학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베타 지로 플러스 a라고 할게요. a 더하기 b1 x1, b2 x2, b3 x3, b4 x4 이렇게 쓰면 그 어떤 사람이 무학이다 그러면 무학에 숫자를 넣을 거고 나머지는 다 0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학이다 그럼 모두 0을 넣으면 요 값이 대학의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4개만 필요한 거예요. 4배. 왜 n-k-1이어야 되나 이해가 되시죠? 잘하셨고요. 사회에서는 k개의 범주면 k-1개가 가변수야 했는데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97번은 동일한 건데 이번에는 학력이 있고 성별이 있어. 그럼 똑같아요. 학력도 3개 중에 2개에 대해서 변수로 주고요. 성별은 하나에 대해서 변수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2개에서 하나 뺀 거랑 또 성별 중에 하나 뺀 게 뭐 상수항에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답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보통은 대학원 이상 뭐 여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니까요. 따라서 가변수는 1개, 2개, 3개다. 3번이 된다. 따라서 각각에서 하나씩 뺀 거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98번 동일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근무 연수는 양적 변수이지만 위로부터 할게요. 봉급 생활자 연봉과 근무 연수 학력. 그런데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이에요. 그러면 학력에서 x1, x2가 나와야 되고 근무 연수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반응 변수로 했으니까 얘가 y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이 3이라고 x3이라고 하면서 변수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중 회기 모형 설정 시 필요한 설명 변수는 모두 몇 개? 1개, 2개, 3개야. 그래서 연봉에 영향을 줘. 이렇게 얘기해서 답은 3이 됩니다. 97번과 98번은 상황은 같지만 결이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단순히 K-1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문제 쭉 풀어서 완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통계분석 툴, 상관분석, 회계분석 문제까지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